헬리오스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를 향한 진성그룹의 비전이자 약속입니다. 강태민 대표의 차가운 목소리가 최고급 음향 시스템을 통해 컨퍼런스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은 마치 잘 조각된 대리석상처럼 미동도 없었다. 기자들은 그의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숨을 죽였다. 강태민. 그는 진성그룹의 젊은 총수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재계에 알려져 있었다. 그의 손을 거친 프로젝트는 모두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경쟁자들이 무자비하게 쓰러져 나갔다. 저희는 최첨단 기술과 인간 중심의 설계를 결합하여 그의 연설이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행사장 뒤편에서 거친 소음과 함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혼란이 있었다. 잠깐만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할 말이 있단 말입니다. 경호원들의 단단한 저지선을 뚫고 한 소녀가 필사적으로 무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먼지투성이에 낡은 옷, 화려하고 질서정연한 이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흑백 영화 속에 뛰어든 총천연색의 불꽃 같았다. 경호원들이 결국 그녀의 팔을 붙잡았지만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대 위 모든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 있는 강태민을 향해 절규했다. 그녀의 손에는 누렇게 바랜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인자하게 웃고 있었다. 강태민, 당신은 살인자야. 진성그룹이 우리 가족을 전부 망가뜨렸어. 장내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기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파악하려는 듯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카메라 렌즈는 일제히 무대 위에 CEO와 무대 아래의 소녀를 번갈아 비췄다. 이것은 엄청난 특종감이었다. 소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강태민을 쏘아보는 그 눈빛만은 불타는 석탄처럼 이글거렸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다시 한번 외쳤다. 내 아버지의 목숨을 돌려내. 모든 시선이 강태민에게 집중되었다. 모두가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분노할 것인가, 당황할 것인가, 아니면 무시할 것인가.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얼음 조각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향해 나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보안팀은 저분을 밖으로 정중하게 모시도록. 다치게 하지 마시오. 그의 말은 명령이었고 그 안에는 서늘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경호원들은 지시에 따라 소녀를 행사장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소녀는 발버둥치며 저항했다. 이거나 강태민, 당신은 진실을 듣게 될 거야.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만들겠어. 그녀의 절규는 점점 멀어져 갔지만 그 증오에 찬 눈빛은 마지막 순간까지 강태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강태민은 멀어지는 소녀의 모습을 잠시 응시했다. 그의 검은 눈동자 속에서 아주 미세한 파문이 일어나는 듯했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기자들을 향해 돌아섰다. 예기치 못한 소란에 사과드립니다.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을 맺고는 무대 뒤로 사라졌다. 남겨진 기자들은 엄청난 혼란과 흥분 속에서 서로 질문을 퍼붓기 바빴다. 진성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강태민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손에는 고급 위스키가 담긴 잔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술을 마시지 않고 그저 얼음이 녹는 소리만 듣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까 그 소녀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특히 그를 향해 불타오르던 증오의 눈빛. 마치 지옥의 불길을 그대로 담아놓은 듯한 그 눈빛이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내면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살인자. 그 단어가 메아리처럼 뇌리를 맴돌았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김 비서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수십 년간 강태민의 아버지, 그리고 지금은 강태민을 보좌해온 충직한 인물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기자회견장의 소동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언론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태민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응시한 채 나직이 물었다. 김 비서, 15년 전쯤이었나 한빛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었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김 비서는 그 안에 숨겨진 미묘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김 비서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네 대표님, 저희 하청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부실 공사로 인한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고 그 여파로 파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회사 기록에 남아있는 공식적인 사실이었다. 강태민은 천천히 몸을 돌려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차가웠다. 오늘 소란을 피웠던 그 여자, 그리고 15년 전의 한빛건설 사고, 그 두 가지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고. 김 비서는 강태민의 눈빛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류를 읽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그는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지시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김 비서가 물러간 후 회장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강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이 발 아래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안에 쥐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의 견고한 성에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균열을 냈다. 그는 그 균열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다. 강태민은 밤늦도록 집무실을 떠나지 않았다. 거대한 책상 위에는 김 비서가 가져온 한빛건설 파산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수십 장에 달하는 서류에는 건조한 사실들만 나열되어 있었다. 자재불량 관리, 감독 소홀 자금난.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깔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그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15년 전의 기억이 희미한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그의 아버지는 늘 엄격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다. 어린 태민에게 아버지는 진성그룹 그 자체였고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았다. 그날도 아버지는 서재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박서방, 도대체 어떻게 일 처리를 했기에 이 지경이 된 건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지금은 회장이 된 박성준의 것이었다. 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며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때 아버지의 얼굴에 스쳤던 피로와 실망감. 그것이 태민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몇 안 되는 인간적인 모습 중 하나였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는 빗길 교통사고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 한빛건설이 파산한 직후의 일이었다. 모두가 무리한 사업 확장과 경쟁사의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태민 역시 그렇게 믿어왔다. 아버지는 전장에서 패배한 장수처럼 쓰러졌다고. 하지만 오늘 나타난 그 소녀 이슬비는 그 견고했던 믿음에 작은 망치를 휘둘렀다. 같은 시각 도시의 가장 낡고 허름한 동네의 한 옥탑방. 이슬비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낡은 일기장을 펼쳐보고 있었다. 이것은 건설 현장 기사였던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그녀는 고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 컵라면으로 겨우 허기를 채운 참이었다. 방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지만 아버지의 손때 묻은 일기장은 그녀에게 유일한 온기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필체를 따라 한자 한자 조심스럽게 읽어 내려갔다. 거기에는 행복했던 가족의 일상과 함께 그늘진 진실의 조각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진성그룹의 박 부장이 새로운 자재를 쓰라고 압력을 넣는다. 품질 보증서도 불분명하고 기존 것보다 단가도 터무니없이 싸다.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상부의 결정이라며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 내 이름으로 서류에 서명하라니 찜찜함을 지울 수가 없다. 일기장의 다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자재를 바꾼 뒤부터 현장에서 작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 박 부장에게 보고했지만 그는 괜찮다며 오히려 나를 윽박질렀다. 거대한 진성그룹의 고위 임원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걸까? 이 프로젝트 뒤에 무언가 검은 돈이 오가는 것만 같다. 아버지는 진실을 밝히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짓밟혔다. 결국 그는 부실 공사의 모든 책임을 뒤집었었고 회사는 파산했으며 아버지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것이 경찰 기록에 남겨진 공식적인 결론이었다. 하지만 이슬비는 믿지 않았다. 아버지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이슬비는 굳은 결심으로 일기장을 덮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릴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었다. 그 악마가 바로 아버지의 원수인 강태민일지라도 그녀는 그의 완벽한 세계를 뒤흔들기 위해 그 안으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강태민은 김 비서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다. 이슬비 현재 나이 24세. 15년 전 사고 이후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며 이슬비는 친척 집을 전전하다. 몇 년 전부터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고 내용은 건조했다. 하지만 그 행간에는 한 소녀가 겪어왔을 고통스러운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태민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름 모를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동정심과는 다른 무언가 불편하고 거슬리는 느낌이었다. 한빛건설 관련 서류는 모두 검토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특이점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다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프로젝트 실무 책임자였던 박성준 회장님께서 선대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직후 이사로 초고속 승진하셨습니다. 강태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박성준, 아버지의 먼 친척이자 현재 진성그룹의 2인자. 늘 인자한 미소 뒤에 날카로운 계산을 숨기고 있는 남자. 아버지는 그를 아꼈지만 태민은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그를 경계해왔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 바로 박성준이었다. 그날 오후 강태민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직접 차를 몰아 이슬비가 사는 동네로 향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가파른 언덕 위에 자리한 낡은 주택가였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담벼락과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들. 그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다. 차를 세우고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다. 덩치 큰 남자 몇 명이 낡은 빌라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이슬비가 두려움 없이 꼿꼿하게 서 있었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본 그 모습 그대로였다. 이부와 아가씨 월세가 몇 달째 밀린 줄 알아. 당장 돈 내놓지 않으면 짐 다 빼버릴 줄 알아. 집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삿대질을 하며 으름장을 놓았다. 죄송합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르바이트 비용이 곧 들어올 거예요. 약속할게요. 이슬비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비굴하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시간을 벌려고 애썼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연약해 보였지만
그 안에 깃든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다. 강태민은 골목 어귀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얼마든지 나서서 저 상황을 순식간에 해결해 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지금 저 소녀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노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녀의 저항이 얼마나 강한지. 결국 집주인은 딱 사흘 주겠어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이슬비는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긴장이 풀린 듯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그녀는 하늘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결코 절망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다. 강태민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고 조용히 차로 돌아왔다. 그는 차가운 핸들을 잡은 채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슬비. 그녀는 단순한 복수심에 불타는 어린애가 아니었다.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생명력을 지닌 들꽃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그런 존재는 때로 가장 견고한 성벽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진성그룹의 실세 박성준 회장의 집무실은 강태민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고풍스러운 원목 가구와 동양적인 수묵화들이 그의 온화해 보이는 인상과 잘 어울렸다. 하지만 그곳에 흐르는 공기는 웬만한 한겨울보다 더 차가웠다. 이슬비라, 한빛건설, 이 사장의 딸이 아직 살아있었군. 박성준은 보고를 올리는 부하 직원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정성스럽게 찻잔에 차를 따랐다. 그의 목소리는 찬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처럼 부드러웠지만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강태민의 차가 이슬비의 동네를 방문했던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다. 태민이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가? 15년이나 지난 일을 굳이 들쑤시는 이유가 뭘까? 귀찮은 일이 생기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지. 박성준은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했다. 그리고는 나직이 명령했다. 그 아이가 사는 곳에 가서 정리 좀 하게. 혹시 쓸데없는 물건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하지 않겠나. 겁을 좀 줘서 다시는 태민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부하 직원은 허리를 숙이고 조용히 집무실을 나갔다. 박성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탐욕과 잔인함이 번뜩였다. 강태민 아직 젊은 호랑이는 늙은 늑대의 교활함을 따라올 수 없다고 그는 확신했다. 그날 밤 이슬비는 지친 몸을 이끌고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사흘 안에 월세를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어깨가 무거웠다. 그녀가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순간 등 뒤에서 육중한 그림자 2개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입이 막혔다. 건장한 남자들이 그녀를 거칠게 벽으로 밀어붙였다. 가만히 있어. 우린 널 해치러 온 게 아니니까. 그냥 네가 뭘 가지고 있는지 좀 보러 왔을 뿐이야. 한 남자가 협박하듯 귓가에 속삭였다. 그들은 이슬비의 작은 방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낡은 옷가지들이 바닥에 내팽개쳐지고 몇 권 안 되는 책들이 찢겨나갔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나 15년 전 사건과 관련된 무언가를 찾는 것이었다. 어딨어? 내 아비가 남긴 거라도 있을 거 아냐. 순순히 내놓으면 곱게 보내주지. 그들은 이슬비를 위협하며 방 안의 모든 것을 부쉈다. 이슬비는 공포에 떨면서도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아버지의 일기장만큼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었다. 다행히 그녀는 일기장을 가장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둔 터였다. 바로 그때였다. 옥탑방의 낡은 문이 거칠게 열렸다. 문 앞에는 차가운 밤 공기보다 더 서늘한 표정의 강태민이 서 있었다. 그는 방 안의 난장판과 겁에 질린 이슬비, 그리고 그녀를 위협하는 남자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최상위 포식자의 냉기가 서려 있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남자들은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당황했다. 넌 뭐야?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고 꺼져. 한 남자가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다. 강태민은 그 말을 무시한 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아주 짧게 말했다. 박성준 회장 바꿔. 내 조카가 지금 위험한 개들과 놀고 있다고 전해. 그의 입에서 박성준 회장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남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그제야 깨달았다. 강태민은 전화를 끊고 그들을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5분 주지.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다시는 이 여자 앞에 나타나지 마. 이건 경고가 아니라 통보야. 그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남자들은 허둥지둥 서로를 밀치며 옥탑방을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방 안에는 강태민과 이슬비 단둘만 남았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슬비는 여전히 공포와 혼란 속에서 그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왜 당신이 여기에? 강태민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엉망이 된 방을 둘러보았다. 이런 곳에서 살았나? 여기서 어떻게 진실을 밝히고 복수를 하겠다는 거지? 저런 하찮은 놈들에게조차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서.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자존심에 박혔다.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다 당신과 당신의 회사 때문이야. 이슬비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원수였다. 강태민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상관할 바가 있지. 넌 나에게 살인자라고 소리쳤고 내 회사의 명예에 흠집을 냈어. 내 그 근거 없는 분노 때문에 내 완벽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단 말이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난 내가 진실을 찾든 복수를 하든 관심 없어. 하지만 네가 가진 그 증오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야겠다. 오늘 내게 온 저자들은 평범한 깡패들이 아니야. 넌 이미 위험한 게임에 발을 들였어. 그는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다. 나와 계약하지. 내가 안전한 장소와 조사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겠다. 그 대가로 넌 네가 아는 모든 정보를 나와 공유하고 내 허락 없이는 멋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슬비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당신은 내 아버지의 원수인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가득했다. 강태민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였다. 믿으라고 한 적 없어. 나 역시 널 믿지 않으니까. 하지만 난 내 눈 속의 증오는 믿는다. 그 정도의 증오라면 분명 무언가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겠지. 혼자서는 넌 저들에게 죽임당하고 끝날 거다. 하지만 내 손을 잡으면 최소한 진실의 문 앞까지는 갈 수 있겠지. 이슬비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오늘 밤의 습격으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다. 이대로라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는커녕 자신의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웠다.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한다면 기꺼이 잡아야 했다. 그녀는 한참 만에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이건 알아두세요. 난 당신을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진실이 밝혀지는 날,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아버지가 관련되어 있다면 난 절대로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테니. 강태민은 그녀의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지. 일단 여길 떠나야겠다.
짐은 챙길 것도 없겠군. 그는 부서진 방을 한번 훑어보고는 몸을 돌렸다. 이슬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낡은 가방 하나만을 챙겨 들고 그의 뒤를 따랐다. 강태민은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을 때 이슬비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삼켰다. 거대하고 차가운 마치 박물관처럼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그녀가 살던 옥탑방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다. 오늘부터 네가 지낼 곳이다. 여긴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좋지만 내 서재에는 들어오지 마라. 강태민은 차갑게 규칙을 설명하고는 그녀를 그곳에 남겨둔 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슬비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그녀는 이제 안전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적의 심장부로 들어온 것이기도 했다. 강태민의 펜트하우스에서의 첫 아침은 낯선 정적 속에서 시작되었다. 이슬비는 너무나도 푹신한 침대에서 눈을 떴지만 조금도 개운하지 않았다. 그녀가 살던 옥탑방은 아침이면 시장의 소음과 이웃들의 목소리로 시끄러웠지만 이곳은 마치 깊은 심해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다.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소파의 쿠션 각도 테이블 위에 잡지, 심지어 리모컨의 방향까지.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고급 가구 전시장 같았다. 이슬비의 존재는 이 완벽한 무균실에 떨어진 단 하나의 먼지 같았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최고급 생수와 유기농 주스, 그리고 그녀가 이름도 모르는 식재료들이 군대처럼 열을 맞춰 진열되어 있었다. 그녀는 결국 익숙한 인스턴트 커피 믹스 하나를 찾아내타 마셨다. 달콤한 커피 향이 서서히 차가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이 집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극히 서민적인 냄새였다. 잠시 후 운동을 마친 강태민이 주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통제된 공간에 예고 없는 변수가 생기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가사 관리인에게 부탁해. 주방은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군. 그는 차갑게 말하며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마셨다. 그의 말은 비난이라기보다는 마치 고장난 기계를 다루는 엔지니어의 지침 같았다. 이슬비는 기가 막혔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오기가 생겼다. 그녀는 그의 규칙에 순순히 따를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완벽한 성에 인간적인 균열을 내고 싶었다. 그날 저녁 강태민이 퇴근했을 때 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냄새를 맡았다. 구수한 된장과 보글보글 끓는 찌개의 냄새였다. 그는 이 냄새를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 그가 주방으로 들어서자 이슬비가 능숙한 솜씨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최첨단 주방을 마치 자신의 작은 부엌처럼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누가 마음대로 주방을 쓰라고 했지? 강태민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이슬비는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당신이 시켜주는 음식은 입에 맞지 않아서요. 그리고 이건 계약 위반 사항은 아니잖아요. 식사는 해야 조사를 할 테니까. 그녀는 작은 밥상에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그리고 간단한 밑반찬 몇 가지를 차려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저녁상이었다. 강태민은 그 밥상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아주 오래전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가끔씩 부엌에서 나던 냄새와 비슷했다. 매혹지 않을 거면 치울게요. 이슬비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강태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어색하게 수저를 들었다.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그의 뇌리에 잊고 있던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따뜻하고 평범하고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파편이었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에는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저녁이면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고 적막하던 공간에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그들은 여전히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지만 차가운 식탁을 사이에 두고 함께 저녁을 먹는 기묘한 동거를 이어갔다. 그들은 낮 시간의 대부분을 각자의 자리에서 자료를 검토하며 보냈다. 강태민은 그의 거대한 서재에서, 이슬비는 거실의 넓은 테이블에서.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강태민은 목이 말라 서재에서 나왔다가 거실 테이블에 엎드려 잠들어 있는 이슬비를 발견했다. 테이블 위에는 한빛건설 관련 서류들과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녀는 자료를 보다가 그대로 잠이 든 모양이었다. 강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의 잠든 얼굴이 보였다. 기자회견장에서 악을 쓰던 모습도 자신에게 날을 세우던 모습도 아니었다. 그저 고된 하루에 지쳐 잠든 평범한 여자의 얼굴이었다.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과 미간에 희미하게 잡힌 주름에서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와 결코 꺾이지 않는 고집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얇은 담요 한 장을 가져왔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아주 사소하고 그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이슬비 역시 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민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대한 펜트하우스와 도시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뒷모습은 언제나 지독하게 외로워 보였다. 한 번은 그녀가 무심코 물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이 일에 집착하는 거죠? 15년 전의 일인데 그냥 덮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녀의 질문에 강태민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 아버지는 완벽한 사람이었어. 적어도 나에게는. 하지만 그분의 마지막은 너무나 초라했지. 난 내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은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어. 설령 그것이 진실일지라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이슬비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 역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식은 다르지만 그 역시 아버지를 잃은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보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차가운 강철로 지어진 요새 안에 작은 들꽃 하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아직은 연약한 뿌리였지만 그것은 분명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에 아주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고 있었다. 얼음은 여전히 두꺼웠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아주 느리고 조용한 해빙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색했던 동지어 생활에 목적이라는 기름이 부어지자 그들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자신의 서재를 이슬비에게 개방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가장 사적인 영역으로 그녀를 받아들였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이슬비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가장 아픈 비밀을 그에게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성준의 이름이 언급된 페이지들을 찾아 그에게 보여주었다. 강태민은 무표정한 얼굴로 일기장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문장 하나하나를 파고들었다. 박 부장이 지정한 대진 철강의 자재 샘플을 받았다. 품질이 조악하다. 이걸로는 건물의 하중을 견딜 수 없다.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연락해 15년 전 헬리오스 1차 프로젝트의 모든 원본 서류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수십 개의 서류 상자들이 그의 서재로 옮겨졌다. 과거의 시간이 봉인된 상자들이 열리자 낡은 종이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그와 이슬비는 몇 시간 동안 말없이 서류 더미를 파헤쳤다. 이슬비는 아버지의 흔적을, 강태민은 아버지의 실수를 혹은 진실을 찾고 있었다. 마침내 강태민이 한 서류처를 찾아냈다. 그것은 한빛건설 자재선정 최종 보고서였다. 보고서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하청업체인 한빛건설 측이 원가 절감을 위해 기준 미달의 자재를 고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됨. 현장 책임자 이정수 이슬비의 아버지 부장의 단독 결정으로 추정됨. 보고서 맨 아래에는 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럴 리가 없어요. 이슬비가 소리쳤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강태민은 그녀를 진정시키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른 서류를 그녀의 앞에 놓았다. 그것은 자재 공급업체 계약서였다. 이상한 점이 있어. 강태민이 나직이 말했다. 내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대진철강이라는 업체가 등장하지. 하지만 공식 계약서에 명시된 업체는 우리가 오랫동안 거래해온 강호제철이야.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2개의 기록, 2개의 진실. 하나는 죽은 자가 남긴 사적인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의 공식적인 역사였다. 둘 중 하나는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거대한 음모의 첫 번째 실마리를 발견한 것이다. 당시 현장에 아버지 말고 다른 책임자는 없었나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 말이에요. 이슬비가 물었다. 그녀의 눈은 희망과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강태민은 즉시 인사기록 카드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아냈다. 최철웅, 당시 한빛건설 소속의 현장 관리소장이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라고 간단하게 적혀 있었다. 너무나도 전형적이고 의심스러운 퇴사였다. 이 사람이야. 강태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을 유일한 사람일지도 몰라. 그는 모든 것을 자기 눈으로 봤을 테니 그가 입을 연다면 공식 보고서와 내 아버지의 일기장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있겠지. 이슬비는 최철웅이라는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희미하게 사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태민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찾아야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태민은 짧게 대답하고는 즉시 김 비서에게 최철웅의 행방을 추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맹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한편 박성준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쾌한 표정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부하가 강태민과 이슬비의 동향을 전했다. 대표님께서 그 계집아이를 펜트하우스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째 밤새도록 15년 전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준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감히 내 서재에 있던 자료들까지. 태민이가 정말로 무언가 알아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렸다. 그것은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겼거나 혹은 무언가 위험한 계획을 세울 때의 버릇이었다. 그는 부하에게 물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을 만한 물건은 처리했나? 그날 밤 옥탑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가진 것이 없는 듯 합니다. 부하의 대답에 박성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분명 무언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태민이가 저렇게까지 움직일 리가 없어. 어서 지으려 하. 아예. 아비가 남긴 일기장이라도 있는 게 틀림없어. 그의 직감은 맹수처럼 날카롭게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박성준은 더 이상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태민과 이슬비가 최철웅의 존재를 알아내기 전에 먼저 손을 써야 했다. 최철웅은 15년 전 박성준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입을 다문 채 종적을 감춘 유일한 목격자였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초해철웅의 위치는 계속 파악하고 있나? 네 회장님, 현재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이름을 바꾸고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계속 감시 중입니다. 박성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그 쓸모없는 패를 버릴 때가 된 것 같군. 그는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그 지시는 이전의 경고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직접적이고 위험한 것이었다. 그는 이제 두 사람에게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진실에 목마른 자들이 스스로 뛰어들게 만들 아주 달콤하고 치명적인 덫을.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의 서재에서는 강태민과 이슬비가 최철웅에 대한 초기 조사 결과를 보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주소지, 과거의 경력, 가족관계. 그들은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추며 사라진 증인을 찾아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 한 줄기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 빛이 희망의 출구인지 아니면 그들을 유인하는 덫의 불빛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강태민이 고용한 사설 정보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최철웅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다는 소식이었다. 정보원은 한 제보자로부터 최철웅이 경기도 외곽의 한 폐건설 현장에 은신하며 곧 다른 곳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고했다. 제보자는 돈을 받고 정보를 넘긴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정보원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고 극적인 정보였다. 강태민의 날카로운 직감이 순간적으로 경고 신호를 보냈지만 그는 그것을 묵살했다. 진실을 향한 조급함이 그의 냉철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알겠다. 주소를 보내. 그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슬비는 그의 옆에서 긴장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찾았나요, 최철웅 씨 말이에요. 그런 것 같다. 오늘 밤 그를 직접 만나러 가야겠어. 강태민의 결정은 단호했다. 이슬비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저도 같이 갈래요. 제가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할 게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기세였다. 강태민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위험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진실을 향한 갈망을 읽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내 뒤에만 있도록. 그것은 허락이자 경고였다. 그날 밤 그들은 정보원이 알려준 폐건설 현장으로 향했다. 도시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진 외곽 도로를 따라 한참을 달리자 어둠 속에서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거대한 건물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10여 년 전에 공사가 중단된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음산한 밤 공기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정말 여기에 있는 게 맞을까요? 이슬비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들어가 보면 알겠지. 강태민은 차에서 내리며 손전등을 켰다. 그들은 깨진 유리 조각과 건축 폐자재가 널려있는 건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내부는 지독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의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떠다녔다. 약속 장소라는 지하 2층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불길한 예감이 점점 더 강하게 그들을 짓눌렀다. 이곳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입속 같았다. 지하 주차장은 거대하고 텅 비어 있었다. 수십 개의 두꺼운 기둥들이 괴물처럼 늘어서 있었다. 최철웅 씨 계십니까?
이슬비가 용기를 내어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섬뜩한 메아리뿐이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강태민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나가야겠다. 여긴 위험해. 그가 이슬비의 팔을 잡고 몸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끼익. 쇠가 비명을 지르는 끔찍한 소리가 천장에서 들려왔다. 그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들 바로 위 천장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철제 비계 구조물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 고정장치를 풀어버린 것이다. 피해. 강태민이 외치는 것과 동시에 수톤에 달하는 철골 구조물이 그들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멈춘 듯 했고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치는 찰나 강태민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이슬비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고는 온 힘을 다해 그녀를 안전한 기둥 옆으로 밀쳐냈다. 그리고 자신은 미처 피하지 못했다. 쿵! 체온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철골 구조물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콘크리트 바닥이 부서지고 뿌연 먼지 구름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이슬비는 기둥에 부딪힌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미친 듯이 기침을 하며 일어섰다. 태민 씨, 강태민 씨. 그녀는 먼지 구름 속을 향해 절규하며 달려갔다. 15년간 그녀의 삶을 지배했던 증오와 복수심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뿐이었다. 먼지가 조금씩 걷히자 참혹한 광경이 드러났다. 강태민은 무너진 철골 더미 아래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다리 한쪽이 뒤틀린 철근에 깔려 있었고 머리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그의 얼굴을 적시고 있었다. 안 돼. 안 돼요. 이슬비는 울부짖으며 그에게 달려가 철골을 미친 듯이 들어 올리려 애썼다. 하지만 육중한 구조물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정신 차려요. 제발 눈 좀 떠봐요. 그녀는 그의 뺨을 두드리며 필사적으로 그를 불렀다. 강태민은 희미하게 신음하며 간신히 눈을 떴다. 그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첫 마디는 자신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다. 너 괜찮아. 다친 데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말보다 무겁게 이슬비의 심장을 내리쳤다. 이슬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기적이고 차갑고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던 남자. 자신의 원수라고 믿었던 남자가 지금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준 것이다. 그리고 깨어난 첫 순간에 자신의 안부를 묻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내내 그녀는 의식을 잃어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수술실 앞 차가운 복도 의자에 홀로 앉아있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녀가 그에게 품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증오였을까 아니면 진실을 향한 동지였을까? 혹은 그 모든 감정 아래 자신도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던 것일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는 그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절대로. 몇 시간 같은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다리 골절과 뇌진탕. 당분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슬비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밤새도록 그의 병실을 지켰다.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보았다. 늘 차갑게 닫혀있던 그의 입술 날카로운 콧날, 깊은 눈매. 그는 그저 상처받기 쉬운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녘 강태민이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이슬비를 발견했다. 그는
잠긴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었다.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그 진심 어린 물음에 이슬비의 마지막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거대한 빙벽이 마침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강태민이 입원한 병실은 VIP 전용으로 호텔 스위트룸 못지않게 넓고 쾌적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은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기류였다. 사고 이후 강태민과 이슬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은 완전히 허물어져 내렸다. 강태민은 깁스를 한 다리 때문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늘 창가 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서류를 검토하는 이슬비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는 지극정성으로 그를 간호했다. 식사를 챙기고 약을 가져다주고 때로는 그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15년 전의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이슬비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강태민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것은 이슬비가 처음 보는 그의 미소였다. 따뜻한 분이셨지. 아버지가 차가운 얼음 성벽 같았다면 어머니는 그 성벽 아래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과 같은 분이셨어.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면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나. 그는 그녀가 끓여주었던 찌개를 떠올리며 말했다. 그의 고백에 이슬비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아버지는 늘 웃는 분이셨어요. 건설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셔도 저를 보면 항상 환하게 웃어주셨죠. 제게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냉혹한 CEO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외로운 소년의 모습을, 이슬비는 복수심에 불타던 소녀의 모습 뒤에 가려져 있던 그리움 많은 딸의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적이 아니라 같은 상처를 가진 동병상련의 존재였음을 깨달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동안 진성그룹 내부에서는 검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박성준 회장은 강태민의 사고를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할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강 대표가 사적인 감정에 휩쓸려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뻔했습니다. 박성준은 인자한 얼굴에 슬픔을 가득 담은 채 마치 강태민을 걱정하는 것처럼 연기했다. 듣도 보도 못한 계집아이 하나 때문에 위험한 폐건물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다니요. 이는 그룹의 리더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의 말에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성준은 수십 년간 회사에 몸담으며 자신의 사람들을 요직에 심어놓았다. 그들은 박성준의 의도에 맞춰 강태민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 대표는 너무 저젊고 감정적입니다. 그룹의 안정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박성준은 이 모든 상황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그의 최종 목표는 강태민을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진성그룹을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넣는 것이었다. 그는 강태민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다음 주주총회에서 대표 회의만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불온한 움직임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강태민의 충직한 비서 김비서였다. 그는 선대 회장 시절부터 강씨 일가를 모셔왔다. 그는 강태민의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아꼈는지, 그리고 박성준을 얼마나 믿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김 비서는 박성준이 최근 들어 너무나도 교활하고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특히 강태민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박성준의 눈에서 스쳐 지나갔던 차가운 미소를 그는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조카의 안위를 걱정하는 삼촌의 눈빛이 아니었다. 방해물이 제거된 것을 기뻐하는 약탈자의 눈빛이었다. 김비서는 며칠 밤낮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선대 회장에 대한 충성심과 수십 년간 지켜온 비밀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병원으로 강태민을 찾아갔다. 이슬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김비서는 병실 문을 굳게 닫고 강태민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에 강태민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박 회장님이 대표님을 몰아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빌미로 대표님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려 하고 있습니다. 강태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예상했던 바요. 그래서 김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오래된 은행, 개인 금괴나 쓰일 법한 투박한 모양의 열쇠였다. 이것은 선대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게 맡기신 물건입니다. 김비서는 열쇠를 강태민의 손에 쥐어주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15년 묵은 비밀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선대 회장님께서는 만약 태민이에게 집안 사람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 생기거든 그때 이 열쇠를 전해주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비서는 집안 사람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리고 절대로 박서방을 너무 믿지 말라는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강태민은 손안의 차가운 열쇠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아버지의 유언. 그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죽기 직전 무언가 거대한 위험을 감지하고 아들을 위해 남겨놓은 마지막 비상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위험의 중심에 박성준이 있었다. 이 열쇠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강태민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 진실을 아들에게 직접 말해주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했던 아버지의 고통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김비서는 작은 메모지를 꺼내 강태민에게 건넸다. 그곳에는 한 시중 은행의 이름과 개인금고 번호가 적혀 있었다. 선대 회장님께서는 이 안에 당신께서 지키고자 했던 진실이 들어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이슬비가 들어왔다. 그녀는 강태민의 굳은 표정과 김비서의 비장한 얼굴을 보고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강태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손에 쥔 열쇠를 그녀에게도 보여주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다. 운명을 함께 헤쳐나가야 할 동반자였다. 1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마침내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태민은 퇴원 수속을 서둘렀다. 의사는 절대적인 안정을 권했지만 그는 더 이상 병원 침대에 누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열쇠. 그 차가운 금속의 무게가 그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와 이슬비 그리고 김비서는 메모지에 적힌 은행으로 향했다. 그곳은 화려한 강남의 금융가가 아닌 시간이 멈춘 듯한 구도심의 낡은 은행이었다. 강태민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이용했던 곳이라고 김비서는 설명했다. 은행의 지하, 거대한 강철문으로 보호된 개인 금고실에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김비서가 내민 위임장과 강태민의 신분증을 확인한 은행 직원은 그들을 하나의 금고 앞으로 안내했다. 4816번. 평범해 보이는 숫자였지만 그 안에는 한 가문의 비극과 15년 묵은 진실이 잠들어 있었다. 강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꽂고 돌렸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금고 문이 열렸다.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돈다발도 보석도 없었다. 오직 낡은 가죽 서류 가방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강태민은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다.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그들은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가방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와 낡은 마이크로 카세트 테이프 1개, 그리고 봉인된 편지 1통이 들어 있었다. 편지 봉투에는 내 아들 태민에게라는 아버지의 익숙한 필체가 적혀 있었다. 강태민은 마른 침을 삼키며 편지를 열었다. 태민아,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비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그리고 너의 목숨이 그놈 때문에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뜻이겠지. 용서해다오. 모든 진실을 알고도 너를 지키기 위해 침묵해야만 했던 이 아비의 비겁함을. 아버지의 편지는 충격적인 고백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박성준의 모든 범죄를 알고 있었다. 한빛 건설 사건의 진범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슬비 아버지의 죽음이 얼마나 억울한 것이었는지도. 박서방은 내 신뢰를 방패 삼아 회사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한빛건설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정수 부장 이슬비의 아버지. 이 그의 비리를 눈치채자 박서방은 부실 공사를 유도해 건물을 무너뜨리고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웠다. 나는 너무 늦게 알아차렸고 그가 내 아들인 너를 해치겠다는 협박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다. 태민아. 강태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가 존경했던 아버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불의에 눈을 감아야 했던 고통받는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이었다. 이슬비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 구절은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나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그놈이 꾸민 짓이다. 내가 모든 것을 폭로하려 하자 그가 먼저 내 입을 막아버린 것이다. 태민아, 복수를 하려거든 절대로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마라. 이 가방 안의 증거들을 이용해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다오. 그리고 한빛건설의 유가족들에게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다오. 강태민은 더 이상 편지를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오열했다. 완벽하게 통제되었던 그의 감정선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존경했던 아버지는 살해당했고 믿었던 삼촌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였다. 그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이슬비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녀는 지금 그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들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 역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 앞에서 몇 번이나 무너졌던가. 지금 그들에게는 서로의 존재 자체가 유일한 위로였다. 한참 뒤 감정을 추스른 강태민은 카세트 테이프를 차 안에 낡은 오디오에 넣었다.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테이프에서는 두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나는 아버지의 목소리, 다른 하나는 박성준의 목소리였다. 아버지가 몰래 녹음해둔 마지막 대화였다. 박성준 형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우린 가족 아닙니까? 강 회장 자네가 이 부장을 죽음으로 몰고 내 아들까지 위협하는 순간부터 자네는 내 가족이 아니었어. 내일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네. 박성준 후회하실 겁니다, 형님. 정말로 크게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길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음성 파일은 박성준의 소름 끼치는 협박으로 끝이 났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살인교사 증거였다. 서류 뭉치에는 박성준이 대진 철강과 뒷거래를 한 비자금 내역과 자재시험 성적 조작 보고서 원본이 들어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1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진실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강태민의 얼굴에서 눈물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지옥의 불길보다 더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는 이슬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도 자신과 똑같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고통은 하나가 되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빼앗겨버린 가족의 행복. 그들의 슬픔은 거대한 분노의 강이 되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흘러가기 시작했다. 끝낼 겁니다. 강태민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박성준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무너뜨릴 겁니다. 이슬비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복수의 칼날이 되어주기로 맹세했다.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지만 동시에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강태민과 이슬비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만 하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슬픔은 차가운 강철이 되었고 분노는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이 되었다. 이제 복수를 위한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그들은 증거를 곧바로 경찰에 넘기지 않았다. 법의 심판은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박성준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와 위선, 그 모든 것을 가장 화려하고 처참한 방식으로 무너뜨려야 했다.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두 아버지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최적의 무대는 바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진성그룹 정기 주주총회였다. 박성준이 강태민의 대표 헤이만을 상정하며 스스로의 입지를 굳히려 할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그들은 결심했다. 김비서는 남몰래 강태민에게 충성하는 소수의 임원들과 접촉하며 물밑 작업을 시작했다. 주주총회 당일. 행사장은 수많은 주주들과 국내외 언론 기자들로 가득 찼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근 나돌았던 강태민의 불미스러운 사고와 박성준 회장의 공세로 인해 오늘 이 자리에서 진성그룹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단상에 선 박성준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슬픔과 우려가 뒤섞인 표정 연기의 대가였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진성그룹은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젊은 리더의 독단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이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는 강태민의 사고를 교묘하게 왜곡하며 그가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에 해를 끼친 무능한 경영자라고 매도했다. 그의 선동에 동조하는 이사들이 여기저기서 맞장구를 쳤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따라서 저는 그룹의 미래를 위해 강태민 대표의 헤이만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박성준이 목소리를 높이며 의사봉을 두드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행사장 뒤쪽에 거대한 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강태민이 서 있었다. 아직 다리가 불편한 듯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병약한 환자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분노를 품고 돌아온 왕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이슬비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수많은 인파를 뚫고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장내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박성준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에? 강태민은 박성준을 무시하고 마이크 앞에 섰다. 제가 없는 사이에 즐거운 파티를 열고 계셨군요. 박성준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헤이만을 논하기 전에 주주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15년 전에 시작된 아주 긴 이야기입니다. 강태민이 손짓하자
행사장 전체의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15년 전 강태민의 아버지와 박성준이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 녹음이었다. 자네가 이 부장을 죽음으로 몰고 내 아들까지 위협하는 순간부터 자네는 내 가족이 아니었어. 아버지의 분노에 찬 목소리. 후회하실 겁니다, 형님. 길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이어지는 박성준의 섬뜩한 협박. 장내는 충격으로 완전히 얼어붙었다. 박성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이 되었다. 거짓말이다, 저건 조작된 거야. 저놈이 나를 음해하려고.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녹음이 끝나자 이번에는 이슬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려 소리치던 소녀가 아니었다. 제 이름은 이슬비입니다. 15년 전 진성그룹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한빛건설 이정수 부장의 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대신 깊은 슬픔과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일기장 내용을 바탕으로 박성준이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를 협박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날카롭게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살아있는 증인의 등장은 모든 것을 결정지었다. 마지막 일격은 강태민이 날렸다.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 박성준의 비자금 내역과 자제시험 성적 조작 보고서, 원본 파일이 띄워졌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 박성준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의 위선적인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형님을... 그는 횡설수설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행사장 문이 다시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올라와 혼란에 빠진 박성준에게 다가갔다. 박성준 씨, 살인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거대 그룹의 회장이었던 그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강태민을 향해 악에 받친 눈으로 소리쳤다. 강태민, 내 놈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박성준이 사라진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웅성거렸다. 강태민은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조용히 이슬비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기나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 진실을 밝혔다는 후련함. 그리고 두 아버지를 잃은 깊은 슬픔. 그들은 자신들이 일으킨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서로의 존재에 의지한 채 묵묵히 서 있었다. 15년간의 지독한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정의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박성준이 체포된 후 진성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총수 일가의 추악한 스캔들에 주가는 폭락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모두가 진성그룹이 이대로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강태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외로운 왕이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이슬비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 앞에 섰다. 그는 변명하거나 사실을 축소하지 않았다. 대신 진성그룹의 과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국민과 피해자들 앞에 깊이 고개 숙여 사죄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냉혹했던 과거의 이미지와 겹쳐지며 대중에게 더 큰 울림을 주었다. 강태민은 사죄를 털어 한빛재단을 설립했다. 15년 전 한빛건설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유가족을 찾아가 직접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과 지원을 약속했다. 그 길에는 언제나
이슬비가 함께했다. 이슬비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치유자가 되었다. 그녀는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존재는 재단 활동에 진정성을 더해주었다. 진성그룹은 강태민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 아래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는 비윤리적인 관행을 모두 뿌리 뽑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약속했다. 위기는 오히려 진성그룹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차가운 CEO가 아닌 아픔을 아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그에게서 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맑은 가을날, 강태민과 이슬비는 한적한 추모 공원을 찾았다. 이슬비 아버지의 묘비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이 놓였다. 강태민은 양복을 갖춰 입고 묘비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너무 늦게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제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제 아버지가 지키지 못했던 정의와 제 가족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제가 평생을 바쳐 속죄하겠습니다. 이슬비는 그의 옆에 조용히 서서 그의 넓은 어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묘비에 새겨진 아버지의 사진을 향해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 아빠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죗값을 치렀고 아빠의 명예도 되찾았어. 그러니까 이제 다 잊고 편히 쉬세요. 그녀는 강태민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이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이 사람 덕분에 제가 진실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 사람도 아빠처럼 아버지를 잃은 아픈 아들이에요. 그녀는 손을 뻗어 강태민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조용히 닦아주었다. 강태민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괜찮습니까? 그녀가 물었다. 그가 사고 직후 그녀에게 물었던 바로 그 질문이었다. 강태민은 처음으로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네,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그들의 지독했던 복수극은 그렇게 끝이 났다. 증오는 사랑으로, 슬픔은 용서로.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통해 구원받았다. 1년 후 에필로그.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공원 벤치에 강태민과 이슬비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강태민은 여전히 진성그룹의 대표였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냉혹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따뜻하고 여유로운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슬비는 한빛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그늘 속에 숨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의 그늘진 곳을 밝히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되었다. 김 비서님이 다음 주에 선을 보신대요. 이슬비가 웃으며 말했다. 그 양반이 수줍음이 많아서 잘 해낼지 모르겠군. 강태민이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그들의 대화는 평범한 연인들의 그것처럼 소소하고 다정했다. 강태민은 이슬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의 질문에 이슬비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난 아직도 어두운 증오 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내게 진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선물해 줬어요.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댔다. 당신이야말로 후회하지 않아요. 나 때문에 회사가 휘청거리고 목숨까지 잃을 뻔했잖아요. 강태민은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내 세상은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텅 비어 있었어. 당신이 내 세상에 들어온 뒤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지만 비로소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지. 차가웠던 CEO의 마음을 흔든 단 한 사람. 집 없는 소녀였던 그녀는 이제 그의 유일한 집이 되었다. 그리고 냉혹했던 그의 세상은 그녀로 인해 비로소 따뜻한 봄을 맞이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머리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